우리가 행정소송의 한계를 보고 있었지요. 행정소송의 한계,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와 권력분립에 따른 한계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입실객사 통별재판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입실객사 통별재판 1, 3, 4, 1, 3, 4 이렇게 총 8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권력분립에 따른 한계에는 2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어저께 댓글에서 질문을 하시기를 오른쪽에 있는 이 논점은 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논점은 뭐냐면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주관식 행정법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하고 그보다는 소송 요건, 문제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를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의 내용이 이렇게 10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은 뭐 예를 들어 행정입법이라거나 행정상 사실행위라거나 이런 것들은 통상 대상적격 논점으로 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관식 시험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소개를 해 놓은 것이고요.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입법이 행정소송의 한계 쪽으로 질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적격 쪽으로 질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은 반사적 이익, 용의되지 못한 이무기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봐야 될 내용은 통치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치행위. 네, 내용을 보시면은 행정소송의 한계, 아이고야, 뭘 옮겨놨네. 네, 의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여기서 이제 법령 적용 가능성, 구체적 사실에 관한 문제가 되죠. 구체적 사건성,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이어야 되죠. 이제 세 번째 보는 것이 바로 법령 적용 가능성입니다. 네, 재판은 법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법이 적용될 수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소송도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에요. 통칭이 남북정상회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번에 한번 봤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누가 합법정부냐 이렇게 해서 반란정부하고요. 기존의 정부가 대법원에 누가 합법정부인지 확인해달라 그랬을 때 대법원에서 나는 모르겠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려버리게 되면 정치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겠죠.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작용의 문제라고 보면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네, 루터 대 보덴 사건 이런 사건이었었죠. 로드 아일랜드주에서 반란이 일어났었다. 뉴욕, 보스턴 오른쪽에 있는 거. 네, 통치행위에 대해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으로서 통치행위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하게 되면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이고 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능은 하지만 재판을 자제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에 되지 않는다.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한 정치적 법률 분쟁 이런 거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소원 맞게 되어 있죠. 위헌소원 사건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 신행정수도법이라는 법률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 문제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봤던 사건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법률 분쟁, 정치적인 문제는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법률 분쟁이었다 그 얘기죠. 가분행위 사건이 있는데요.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한계 중에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는 입실, 객사, 통별, 재판 이렇게 8개다. 그 중에 통치행위 부분이고요.
최근에 삐라, 전단살포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정부에서 고발을 했다. 그 외에도 공유수면법이라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날 6.15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조약을 맺은 것들이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있죠. 그 중에서 4.27 합의문에 관한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부터 해서 지금까지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과 맺은 조약은 현재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도 그에 대해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 얼른 북한과 약속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2000년 6.15 공동선언 당시, 즉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때요,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돼서 특검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 돈을 주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이게 만약에 통치행위라고 한다면 법원의 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못했을 건데, 여러분 정치구단 박지원이라고 아십니까? 지금은 정치구단,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니죠. 스스로를 정치구단이라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전 의원이네요. 이제 전 의원. 지금은 단국대학교 교수, 석사교수로 가 있는데, 박지원 전 의원이요. 박지원 교수가 이 사건으로, 대북송금 사건으로 감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중간에 특사로 나오긴 했죠. 1년 조금 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대북송금 사건. 대법원 판결이고요. 보시면 입헌적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은, 입헌적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적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합헌적으로 행해진 행위인가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위인가에 대한 재판, 당연히 법원의 판단 권한 안에 들어가겠죠. 그 권능에, 권리 능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 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것이 있고, 보통 고도의 정치성을 띄어서 통치행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누가 하는 행위라고 했죠? 대통령 또는 국회가 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국가 원수, 원수는요 왼수가 아니고요, 원수는 으뜸 원자에다가 머리 숫자를 쓰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 최고다 이거죠.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하는 행위들, 지난번에는 2003년도 제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사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하는 행위라거나 아니면은 국회의 행위, 국회 행위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우리 헌법 제64조 사항을 봤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징계하고 제명하고 하는 것은요 누가 할까요? 대통령이 할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는 결코 행정부를 견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은 국회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징계를 당했을 때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징계를 당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제기한다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과연 법원의 소재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징계의 가부를 따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64조 사항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에 대해서는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법원의 판단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통치행위다 라는 뜻입니다. 통치행위다. 이와 같이 국회 행위, 대통령의 행위라거나 의회 행위는 통치행위로 분류가 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것들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 판사 여러분들, 판사들이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잘해서 임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그 정치의 한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 물론 법대로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죠. 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뭐 법을 적용시켜서 판단해 보려고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돼서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네, 판사들이 이렇게 정치적 문제에 개입을 해버리게 되면 그 정치 문제에 판사들이 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중립성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겠죠. 네,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고 스스로 자제하자는 겁니다. 네, 사법자제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애당초 통치행위는 법원의 판단 대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게 권력분립설 또는 내재적 한계설이라는 학설이 있는데요. 사법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사법부는 그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 정치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통치행위 저것도 통치행위 전부 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조금만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려면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네,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행위가 과연 통치행위인가? 만약에 통치행위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에 대한 판단은 자제돼야 되겠죠. 이게 과연 통치행위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다? 법원이 하는 것이다. 네, 법원에서 이건 통치행위야 라고 판단을 하면 더 이상의 판단은 스스로 멈춥니다. 하지만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치행위냐 아니냐라는 판단인데, 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가 맞다는 겁니다. 예, 이 자체는 통치행위가 맞고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보통 대법원은 내재적 한계설, 권력분립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이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은 이미 벗어나 버린 것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두 개거든요. 북한에 송금을 했는데 송금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국가 간에 송금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법적인 절차를 다 제대로 밟지를 않았거든요. 그게 재경부 장관 문제 하나, 통일부 장관 문제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신고 과정을,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라는 것이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네,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예.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와 법 앞에 평등 원칙 등 비추어 보았을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심은 고등법원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1심은 행정법원이 되고 2심은 고등법원이 되고 3심은 대법원이 되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원심은 고등법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뭐 삐라 그 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가 있죠. 예, 목적이 사실 의심이 많이 되는데요. 뭐 말도 안 되게 페트병에다가 쌀을 담아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 그렇게 못 살지 않아요. 예,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쌀을 페트병에 담겨 있는 거를 그걸 누가
꺼내가지고 밥해 먹는데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요. 그것이 북한까지 넘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도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았으면 잘못된 것이고 감옥 가야 된다라고 판단했다고요. 그런데요, 그 시민단체는요, 역시 북한에 쌀을 한 톨을 보내고 싶어도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 시민단체만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가분행인데, 분리가 가능한 행위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가 맞다는 거죠.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작용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북 송금행위, 북한에 돈을 보낸 행위하고, 그리고 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행위가 만약에 화학적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즉 전체로서 법에서는 이런 거를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화학적 결합,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는 작용, 그것이 서로 분리가 안 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불가분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이니까 대북 송금행위도 역시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이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박지원 전 의원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송금행위는 분리가 되는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게 없으면 이건 못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판단이에요. 대북 송금이 없었더라면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북 송금이 없었어도 분명히 남북정상회담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정상회담 사건과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은 별개 사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정상회담의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은 대북 송금의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려서 박지원 전 의원을 처벌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 사건도 보고,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통칭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금융실명제 사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93년도죠. 네, 저도 그때 뉴스를 보고 그때 뭐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줬던 사건인데요.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장 잘했던 일이 바로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하경제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왜 지하경제를 없애려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여러가지 뇌물이 오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나라를 좀 깨끗이 정리하려면 지하경제를 척결해야겠다. 근데 이거 하려고 하게 되면요, 뿌리 박혀있는 여기저기에 그 지하경제 문제를 어떻게 제거를 하겠습니까? 반발이 너무 심하겠죠. 그래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단을 내렸다? 그 결단이 바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이었어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76조죠. 네, 우리 헌법 76조에 보게 되면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내후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이거죠. 재정경제상의 위기. 이거를 짚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왜 국회가 움직일 수 없을 때라는 조건을 거는 거냐면요, 이거는 여러분 행정입법이에요. 국가기관이 법을 만들기도 한다고 했죠. 하지만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 이 법규명령은 법률 종속 명령이기 때문에, 즉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법이란 뜻이에요. 법률 종속 명령. 보통의 대통령령은 당연히 법률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령이지만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지만, 이거는 그 효력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의 힘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이런 식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뭐라고?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들고요, 국무회의만 거치면 됩니다. 장관들을 주로 하는 그 국무회의만 거치면 대통령령은 만들 수 있고요, 그냥 공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의회가,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요번 건은 별로 길지는 않은데 한자가 많이 써 있어요. 근데 한자가 많이 써 있다고 걱정할 일은 아니죠. 왜? 괄호에 들어가 있네요. 네, 바깥쪽을 보시면 되겠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방금 봤던 76조 1항, 그리고 국가긴급권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국가긴급권이라고 하게 되면요, 국가긴급권은 이 방금 본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권의 행사와 함께 요 밑에 77조 이 비상계엄, 계엄령 선포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요거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기 또 들어가면 전두환 노태우 얘기 나와야 되겠고요.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패스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또 나오죠. 이른바 통치행위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뭔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헌재 헌법재판소 결정냅니다. 헌법재판소가 나는 말이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기관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놈이야.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물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맞습니다. 침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하면서 판단 안 했어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판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여운인가 봐요. 그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끝까지 그 자존심을 지키려 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는 비록 그것이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도는 있고, 여기까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권력관계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별권력관계, 2차 대전 이전에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로 분류가 되던 곳이 있습니다. 특별권력관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공법관계는요 권력관계하고 비권력관계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나눠져요. 사법관계에는 존재할 수 없는 국가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이 되는 권력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권력적 공법관계는요 사실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권력적 공법관계는 일반 권력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일반 권력관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특별 권력관계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나눌 수 있겠습니까? 행정상 법률관계, 우리 필기노트에 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있었고, 그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가 있었는데, 그 권력관계가 다시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외부관계, 일반 권력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내부관계, 특별 권력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두 번의 정말 대타협이 있었어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대타협도 있었지만은 군주와 시민 세력 간의 대타협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민혁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 네. 그러면 이렇게 시민혁명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절대군주, 전제군주라고 하죠. 전제군주가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아니, 옆에 나라에서 군주의 목이 날아가는 걸 본 거예요. 이 독일, 게르만 애들이 머리가 좀 돼요. 그 옆에 나라가, 네, 군주가 목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새인가? 예, 버드야? 막 목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아, 내 목도 새가 되면 어쩌나. 새 됐네. 이럴까봐. 아, 방법을 찾자. 그러면서 시민 세력과 타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전부 지배를 했지만, 야, 반띵 때려. 이렇게 하는 거죠. 요만큼은 내가, 요만큼은 네가. 이렇게 해서 전체 사회를 국가 영역과 시민 영역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 국가 영역은 여전히 군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시민 영역엔 시민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민 영역에는 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지배를 하게 되니까 법치주의가 도입이 되겠지만은, 하지만 국가 영역에는 여전히 군주가 특별명령이라는 지들만의 법을 만들어서 지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적용되지 못한다고요? 사회를 반으로 딱 잘라버리고 여기서 만든, 의회에서 만든 법은 국가 영역 안으로는 침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여전히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19세기까지 입헌군주제로 운영이 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특별권력관계예요. 군주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영역, 그 영역을 특별권력관계라고 말을 하면서 의회가 만든 법은 적용되지 않아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있죠. 군주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야.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에 포함된다라고 봤던, 그 국가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봤던 그 영역이 지금으로 치게 되면 요 4개라고 봐요. 요 4개. 뭐냐면 근조감사입니다. 근조감사. 공법상의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감독관계, 그리고 사단관계예요. 근조감사. 근조감사.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조환을 누가 보내줬냐? 옛날에 군주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겠죠. 옛날에 군주제에서는요, 국가 원수가 군주였었고요. 지금의 공화제,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보면,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공화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치체제가 공화제예요. 네, 공화제를 볼까? 네, 공화가 뭐예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정치체제는 군주제와 공화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군주제가 있고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임금이 주인이 되는 통치체제인데, 공화제는 오른쪽에 한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공자입니다. 함께 공. 함께, 화합할 때 화자죠. 함께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공화제예요. 공화제. 그러면 이 군주제에서는요, 국가 원수 보세요. 왼수가 아니죠. 원수, 으뜸 원자에 머리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원수는 군주제에서는 군주였었고, 그 다음에 공화제에서는 대통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공화제라는 것도요, 민주적 공화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귀족적 공화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귀족,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귀족적 공화제, 그러니까 민주공화정, 귀족공화정,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귀족은 개나 줘버리고, 그냥 우리 보통 공화제 그러면 민주공화정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타협을 이룬 게 그 입헌군주제, 헌법에 의해서 군주가 지배하는 영역이 일부 축소가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국가 영역과 이렇게 시민 영역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네, 군주가 지배하는 왼쪽에 국가 영역이 있고요. 의회가 지배하는, 법으로 지배한다는 얘기죠. 네, 시민 영역이 있습니다. 왼쪽에 군주가 만드는 법, 그것을 특별명령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네, 법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요. 왼쪽의 국가 영역은 내부관계, 국가의 내부관계라고 보게 되고, 오른쪽에 시민 영역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외부법 관계에서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이 바로 특별 권력 관계가 됐던 것이고, 오른쪽이 일반 권력 관계가 됐던 건데요. 이렇게 과거에 이 국가 영역, 여기요, 국가 영역,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봤던 종래의 특별 권력 관계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조, 감사, 이렇게 됩니다. 근조, 감사. 예, 종래의 특별 권력 관계로 분류되던 근조, 감사. 국가 영역을 한번 볼게요. 근은 바로 뭐냐면, 예, 공법상 근무관계예요. 근무관계. 근무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관계죠. 공무원, 예, 뭐 군인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군복무관계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영조물 이용관계. 영조물이라는 것은요,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제공된 물적, 인적 시설의 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물건도 있고 그 안에 인적 요소가 있어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공립대학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공립대학교는 국가가 만든 거죠. 네, 국가가 경영을 하게 됩니다. 공립이라는 것은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걸 공립이라고 말을 해요. 지자체가 만들고, 네,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립이나 공립학교에는요, 건물, 시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영조물이라고 그래요. 영조물. 네, 영조물 수용자 관계. 여러분 수용자가 뭐죠? 재소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재소자, 수용자 어디에 있어야? 교도소는 영조물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거야. 공익을 목적으로. 알겠죠?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네, 영조물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이용관계, 갇혀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예, 국공립학교의 재학관계, 그 다음에 요즘에 전염병 환자 문제, 예,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죠. 전염병 환자, 예, 국공립학교 이용관계, 이건 뭐냐면, 전염병 환자는요, 전염병, 예, 바로바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강제 격리를 시키게 돼요. 강제 격리를 시켜서 국공립병원, 국공립학교도, 국공립병원도 역시 영조물이네요. 영조물. 이게 영조물 이용관계고요. 예, 병원도 뭐 시설이 있고, 안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국가와 공무수탁사인의 관계입니다. 공무수탁사인 본 적 있죠? 공무수탁사인은요, 공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로 들었던 거는 교통할아버지, 네, 그리고 우리 뭐 무인도는 아니지만 몇 명 없는 섬에, 예, 섬에 있는 우리 점빵 아줌마, 예,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드렸었는데, 공무수탁사인이 뭐 그런데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 역시 국가가 공무수탁사인을요, 특별관리감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거 아시죠? 그 공공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여기까지가 과거의 특별권력관계로 분류되던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근조감사 뭐예요? 과거에 그 특별권력 주체였던 건 군주, 그쵸? 군주가 특별권력 주체죠. 네, 그러면 지금으로 치게 되면 누구라고요? 대통령. 그쵸? 지금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바로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네, 우리 집에 이제 상을 치르게 되는데 뭘 보내주셨냐? 근조화환을 보내주신 거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해요. 네, 진짜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내가 진짜 받은 줄 아는데 받았으면 좋겠네. 네, 받은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지금의 대통령이 과거의 특별권력 주체죠. 특별권력 주체. 그래서 이 특별권력 주체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근조화환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근조화환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근조감사. 그죠? 근조감사. 특별권력 주체인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에게 근조화환을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근조감사. 이게 바로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감독관계, 사단관계, 얘네들이 바로, 예,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이건데, 근데 그러면 여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진 않죠.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전 19세기까지 독일에서 저런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예,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때
학자 중에 울레 이런 학자가 있었어요. 울레 이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했었어요. 예, 기본권 포기 이론. 국가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공무원은 들어가면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고 하니까 자신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법의 근거 없이도 뭐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 포괄적 지배권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울레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국가법인 법 불침투성 이론 뭐 이런 이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법인 법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데 야 국가도 사람이잖아. 뭐 그렇긴 하지. 그러면 국가라는 사람 안에 내장에 법이 적용될 수 있어? 내장에는 법이 적용이 안 되지. 네, 그러면 봐봐. 공무원이나 얘네들은 교도소의 수용자나 얘네들은 국가라는 사람의 내부관계 안에 있는 내장 같은 거야. 내장. 야, 내장에 어떻게 법을 적용시켜? 그러니까 법이 적용 안 되는 거야. 무슨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울레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지금 시대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도 공무원의 신분을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법률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내부관계,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해서 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들의 신분이 보장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를 뭐라고 취급을 하고 있냐면 특별행정법관계 이렇게 불러요. 특별행정법관계. 그러니까 쪼까 특별하긴 한 거야. 예,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뭔가 좀 특수한 부분이 있기는 한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재량권을 넓게는 인정해 줄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 특별한 행정법 관계, 어쨌든 법은 적용되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말하네요. 이 내용을 보시면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잖아요. 지금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을 하며 판례가 지금 특별권력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해당하며 그런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건가?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인사권이겠지 뭐, 그쵸? 징계권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침해당한 자는 권력은 뭐야? 권리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대법원님, 행정소송법 1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는 바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제기가 허용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 특별권력관계라고 표현은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권력관계라고 말은 했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된다고 봤다면 당연히 각하를 시켰겠죠. 각하를 시키지 않고 소제기가 허용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판례가 특별권력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 특별행정법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행정법 관계, 즉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관계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행정소송의 한계 파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뒤로 가면 항고송의 대상적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지금 바로 책을 펴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걸 보셔도 상관없고요. 우리 공법규범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 부분이 바로 법률 요건 부분입니다. 법률 요건 부분. 그리고 A라는 처분을 한다. 이게 바로 법률 효과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공법 규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고? 조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1, 2, 3의 요건, 법률 요건, 그 다음에 A라는 처분을 한다, 법률 효과. 뭐라고? 뭐하고? 요건하고 효과. 요건하고 효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건과 효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요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게 판단여지. 그리고 효과 부분에서 발생하는 게 재량행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건 부분에서 판단 여지가 인정되면 효과 부분에서 재량행위가 인정되면 그럼 법원이 심사를 못하는 영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먼저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요건과 효과로 만들어져 있는데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뭐라고? A라는 VA는 독일어로 for Verwaltungsakte예요. 네, Verwaltungsakt. 이게 행위라는 뜻이거든요. 행정행위. 그래서 그냥 제가 VA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지금 행정처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행정처분. A라는 처분을 뭐라고 돼 있냐면 법에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기속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속행위가 됩니다.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경우엔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럼 뭐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걸 기속행위라고 하는데 얘랑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밑에 있는 재량행위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식품위생법 75조 1항에 보게 되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뭐 한다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can A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뭡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2, 3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결정재량이라고 합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결정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결정장애가 아니고요. 결정재량이 인정되는 겁니다. 결정장애는 뭐 먹을지 모르는 걸 말하는 거고요. 결정재량이 인정된다. 그리고 할 거냐 말 거냐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경우도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1개월 할 수도 있고 2개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처분을 하기는 하는데 얼마큼을 할까? 어느 정도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까? 이 문제가 바로 행정청의 재량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뭐예요? 그 법적 효과.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하는 의무를 부과할까? 4달 동안 영업을 못하는 의무를 부과할까? 이런 법적 효과, 의무 발생이라는 법적 효과죠. 그 법적 효과 선택에 재량이 인정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국가공무원법 79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여기서 파면해임 강등정직까지가 중징계죠. 그 다음에 감봉견책 이게 경징계가 되죠. 이런 식으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6종 세트 중에 어떤 징계 처분을 할까? 라는 것도 바로 행정청 징계권자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택재량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재량. 그런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이 재량권은 누가 주는 거냐면 입법부가 입법자가 행정부한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는 그때그때마다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는 행정부 너네가 제일 잘 알 테니까 너네가 할 건지 말 건지 얼마큼 할 건지 결정해 라고 입법자가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행정부한테 주는 재량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누구 관계야? 입법부하고 행정부 관계지?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재량권 줬지? 그런데 그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야 그거보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이러면서 사법부가 법원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난 귤 놓을 건데요? 수박 놓을 건데요? 왜 네가 뭔데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야? 그래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부여한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은 거기다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게 바로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 재량권의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거는 법원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판단 여지와 재량행위. 판단 여지는 어디에서? 법률 요건 부분에서. 재량행위는 어디에서? 법률 효과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사실은 넓게 보면 다 재량이에요. 우리 판례는요. 지금 말씀드린 요건 부분의 판단 여지도 재량이라고 불러요. 재량이라고. 우리 판례는 요건 부분의 재량, 효과 부분의 재량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다 재량이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은 요건은 판단 여지라고 교수님들은 좀 따로 구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고등법원까지는 판단 여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긴 하는데 대법원은 아직 판단 여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문제는 판단 여지하고 재량하고 구별해내니까 우리는 판단 여지하고 재량을 하나는 요건, 하나는 효과의 부분 문제로 나눠가지고 비교해서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재량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얘는 효과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뭐 봐야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법률형 적용 가능성, 통치행위, 남북정상회담, 뭐 가분행위 이론이라거나 금융실명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 이건 고도의 정치적 작용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에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했고요. 특별권력관계, 이거는 일반 권력관계랑 비교되는 것으로서 내부관계, 내부행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에 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 특별행정법 관계로 분류를 하게 된다. 밑에 있는 판단여지와 재량행위는 사실은 둘 다 재량의 일종인데 근데 우리 공법규범은 어떻게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건 부분에서의 재량을 우리는 굳이 판단 여지라고 부른다. 효과 부분에서 재량은 그냥 재량행위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재량행위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는데요. must 해야 한다 이러면 기속행위고요. 네, can 할 수 있다 또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법에서 소개해 놓고 있다면 제시해 놓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선택 재량으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재량의 영역은 법원이 함부로 왈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우선은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판단여지 재량행위 마무리 짓고요. 여기 권력분립 원칙, 권력분립에 따른 한계까지 해서 행정송의 한계 내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